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63년 만에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처음 지정된 오늘 노동계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교통 혼잡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나영 기자, 집회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은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노총은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엽니다. 집회 신고 인원은 15,000명으로 오후 4시부터는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로와 시청광장 등을 거쳐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약 2.6km 도심 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최근 숨진 화물 노동자들을 기리며 7월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도 오후 1시 반부터 여의대로에서 사전 집회가 열었고 오후 2시부터는 3만 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 중입니다. 참가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안전 강화 등 노동 권익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종로, 남대문로, 여의대로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교통경찰 200여 명을 배치합니다. 특히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이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서도 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휴전 기간만큼 연장된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은석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연이어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미군 감축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도 독일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라며 왜 안 되겠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아무 도움이 안 됐고 스페인은 끔찍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날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주둔 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에서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유럽이 돕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잠재적인 병력 태세 조정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죠. 현지 시간 오늘 1일 만료될 예정인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시한이 연장됐다고 말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휴전 중에는 60일 시한이 멈추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군사작전을 알린 지 60일 이내, 즉 5월 1일까지는 의회의 전쟁 승인을 받거나 전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 국방장관이 휴전 날짜를 빼면 아직 60일이 끝난 게 아니란 논리를 펴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장 청문회에서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헌법상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적대 행위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자, 33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쟁점들 짚어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때 아닌 악수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몇몇 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한 뒤 보인 이 행동 때문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번호만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하 전 수석이 손이 저려서 무의식적으로 그랬다고 직접 해명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치 신인의 한계를 좀 보여줬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저렇게 실수를 한번 한 이후에 해당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게 절여서 그랬다라는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악수를 많이 해보면 절이게 되면 이렇게 하든가 네. 그다음에 이렇게 털지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하정우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하정우 전 수석의 저런 행동에서 뭘 느끼냐면 절박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뭔가 이 다 된 건가? 어떤 분은 저걸 대세론 대세 지장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유권자와 상인분들께 큰 결례를 했다. 네. 따라서 단도직입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전 수석이 시장을 방문할 때 명품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요. 이게 지나친 네거티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글쎄요, 하정우 수석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물론 그 하정우 수석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 하정우 수석이 착용하는 넥타이 모든 것들이 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연 말단적인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네거티브 성격으로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정치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 실수를 하는 어떤 그런 해프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정우 수석이 그 당시에 악수를 했던 다른 많은 영상들을 보면 또 정상적으로 일반 그 유권자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악수를 청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봤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을 정치인들이 좀 선배로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도 점잖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넥타이가 명품이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 선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후보자들의 복장을 다 점검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들로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떤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진심으로 유권자들에게 좀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지적하시고 그걸 본인이 수용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이 3파전 구도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단연 관심은 범보수 단일화 여부인데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0%,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5%,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24%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 흐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소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 정도 지지세가 아닌가 싶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도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 보면 월등히 지지세가 높다 그러면 그 박민식과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 여부가 또 그 큰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3자 정립 구도가 되면 실제 보수층의 단일화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저렇게 수치가 또 비슷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에 응해달라, 한동훈 후보가 좀 포기해달라 이런 식의 그 어떤 세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박민식 후보보다 한 15% 이상 나왔다 그러면 거꾸로 됐을 거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저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방향이 잡혀갈 가능성도 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들 세 후보 모두 오차 범인의 접전이란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경기 평택 을 역시 범여권 진영에서 3명, 범보수 진영에서 2명 이렇게 5파전으로 치러지면서 단일화 여부가 관심입니다. 먼저 후보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열려 있습니다만 다만 그게 주 목적이 돼서 처음부터 그거를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국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일화 얘기는 항상 열려 있죠. 김영남 의원이 국민의힘에 계실 때 사모펀드 관련해서 저격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민주당과 다른 그 민주진영의 제 정당들 간의 단일화 논의라는 게 산술적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지율을 그대로 합산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그에 따른 반작용도 있을 테고.
이 경기 평택을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1.4%,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21.2%,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3.4%,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9.4%,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가 12%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법여권 단일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부터 벌써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각자 진영에서 얻을 수 있는 득표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현재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상황들이 나온다. 그래서 정말 단일화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단일화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여권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범야권의 단일화도 평택 지역에서만큼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하게 되면 다른 한쪽도 그런 단일화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평택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나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사실상 이 오차 범위 안에서도 초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선거가 지금 이제 한 33일 남았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큰 변별력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과거 조국 저격수라고까지 불렸던 이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단일화 여부거든요. 이 두 사람 사이의 악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그 입장이 비슷해졌지만 이전만 해도 김영남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다가 개혁신당을 거쳐서 민주당 후보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영남 후보와 조국당의 조국 그 대표의 입장은 개인적인 악연 이외에도 사실 당 대표가 세 분이 나왔거든요. 이 지역은 그 진보당의 김재현, 그 조국당 그다음 황교안까지 세 분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짙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단일화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다음 민주당은 아마 단일 후보로 갈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과 황교안 대표는 단일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3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큰 그 정도의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단일화를 하기가 꽤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그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일 후보로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것이 아마 후보들 모두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민주당이 굳이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가 조금 더 거리를 벌려놓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민주진영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가 결정될 텐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 김용남 후보나 조국 후보가 서로 갖고 있던 구원 뭐 이런 부분들이 단일화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께서 이번 그 선거에 출마하시면서의 모토가 국힘 제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게 단일화를 안 한 상태에서 이 평택 지역을 승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단일화에 대한 논의 또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인가 단일화의 방식은 또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이 상황 속에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엔 광역단체장 선거 격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어제 한 포럼에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또 사진 찍기를 원할 거예요 아마. 네. 오늘 한국의회에서 일부러 우리 둘을 부른 것 같아요. 너무 환하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은 똑같이 잡으셨으니 마음은 저한테 있으십니다. 이쪽이 동갑입니다. 이쪽이 힘이 많이 오던데요.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살펴보면 이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43%,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2%, 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0%,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1%를 기록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여론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추세가 잡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 출마 선언 이전에 그 두 후보 간의 지지세를 보게 되면 그보다는 조금 좁혀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그 후보 간의 오차범위가 아니고 지지율 이전 추이별로 보면 아직까지 추세라고 저희가 보기 어렵지만 현재 가만히 보면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 간에 정책과 관련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있을 그 지지율이 아마 추세를 확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 이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정원 후보는 제가 언론 보니까 성평등 특별시 이렇게 했던데 그 성평등 특별시의 여성본부에 남인순 의원을 이름이 이제 언급된 걸 봤어요.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 시장 때 좀 무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그 본부에 포함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참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이 조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유권자의 이제 인식도 네. 두 후보 간의 추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시장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뭐 시작 부분에 있어서 양자 구도로 구도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4기 동안 4번의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방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그에 따른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부동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원호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네. 부분들이 앞으로 그동안의 오세훈 시정과 얼만큼 대비되는 부분인가를 잘 설명해 낸다면 지금 굳어져 있는 양자 구도에서 정원호 후보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은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했던 영남권은 민심의 흐름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혼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의 시장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살펴보면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38%,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31%,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가 1%, 무소속 김한구 후보가 0%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재밌는 게임이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대구에 보여준 이 태도 변화가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첫 번째가 원래 대구시의 큰 염원 중에 하나는 군공항 이전입니다. 통합 신공항 개설인데 관련해서 예산이 2,700억 원을 올해 반영을 안 했어요. 이건 대구시가 꼬다가 설치하고 나중에 갚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안 만들어 놓고 그 김부겸 후보가 되면 그때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걸 안 하고 공약으로 건다. 뭔가 앞뒤가 안 맞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 특별시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가 김부겸 후보가 되면 하겠다. 이걸 과연 대구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민심의 반응이 어느 정도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추세 변화가 좀 급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보수의 심장입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어느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대구에서 어떤 민주당 진보 진영의 후보가 이런 성과를 내어왔던 적이 있었던가라고 본다면 지금 대구에서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부분을 전 느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김부겸 후보의 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4년 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김부겸 후보가 대구 발전을 위해서 특히 대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미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 앞으로도 법적,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예. 네.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올린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HMM 부산 이전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작년 대선 때 함께 유세에 나섰던 사진을 함께 공유한 건데요.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란 주장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대통령의 행동이 그 우리 선거법상 정한 구성 요건을 충족해서 선거 개입이자 소위 선거 개입죄냐 이거를 떠나서 네. 선거 개입은 맞죠. 왜냐하면 HMM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산업은행 등이에요. 그 산업은행 등이 본점 소재지를 옮기는 주총 의결을 거쳐서 옮기기로 했잖아요. 의결을 이제 곧 합니다. 그럼 이런 추진이 실제 이거 보면 선거 개입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전에 HMM이 늦어진 이유가 육상노조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HMM은 해상노조, 육상노조 있는데 서울에 근무하는 육상노조가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갑자기 추진하죠?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총 의결을 하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 아닌가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선거 개입 여지가 오히려 이것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 문제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이런 주장 동의하십니까? 전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한 공약을 이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은 SNS에다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나온 사진도 대통령 유세 중에 그 올렸던 사진 아닙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를 공약하셨습니다.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하겠다. 그리고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 두 가지는 전재수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지금 대통령이 착실하게 이행을 완수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부분들을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 사진에서 전재수 후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는다라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이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 삼는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 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빈 공약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못한 국민의힘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제가 하나 껴드려야 되겠는데 그 산업은행 이전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하려면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돼요. 근데 법을 안 고쳐준 게 민주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은 민주당이 안 해놓고 소위 말하면 뭐 방해라고 제가 표현하면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이걸 윤석열 정부 탓을 한다? 그건 약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오늘 재보궐 공천 면접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구시장 컷오프에 반발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결국 당 지도부 요청대로 국회 입성에 도전한 것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신청 후보들 몇 면이 주목되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많은 후보들이 저희가 당에서 여론조사 등을 해서 경쟁력을 입증하는데 가장 주목도가 높은 분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죠. 예.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부여에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박덕흠 공관위원장과 사돈지간이에요. 네. 막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공천에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 뭐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박덕흠 공관위원장의 사돈지간 이런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저는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눈에 띈다고 했는데 오늘 공천 면접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왜 참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천을 신청해놓고 참석을 안 했다라는 것은 공천을 포기했다라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데 어쨌든 공천을 신청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을 계속 가겠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저륜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하면서 절윤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 신청자를 보면 정진석,
이진숙, 이용 뭐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윤 어게인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대구의 추경호 시장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좀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분들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국민의힘에 추구하는 노선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6.3 지방선거 상황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히겠다며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는데 먼저 특검법 주요 내용부터 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회의가 끝난 지 30분 만에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제출합니다.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와 관련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국정조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 회유, 왜곡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특검법엔 공소 취소 권한도 담겼습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에 공소 유지와 그 여부의 결정이란 내용이 포함된 건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밝혀서 조작 기소가 인정이 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 조항이 포함된 건 역대 특검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이 유일했지만 실제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역대 특검 중 최장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규모도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역대 최대로 다음 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한 사법 파괴에 정점을 찍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입니다.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조현삼 변호사, 송국건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신 대로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실상 공소 취소 근거를 담은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당초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 때 이 공소 취소용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과는 좀 상반된 모습입니다. 특위 만들 때도 처음에는 사실상 공소 취소용이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니까는 공소 취소용은 아니고 일단 조작 기소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특검으로 이제 넘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검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네. 이 특검에서도 이 특검법안에서도 공소 취소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뭐 공소 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그 공소 취소권을 가진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네. 세 사람 중에서 그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그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임명을 해요. 그 대통령이. 그러면은 본인이 3명 중에서 낙점한 사람에게 또 임명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임명장을 주는 그 특검에서 이제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검이라는 것이 중립성이 가장 큰 생명인데 네. 이건 중립을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게 공소 취소를 해줄 그럴 인물에게 그 인물을 낙점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정욱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이재명이 이 특검을 임명을 해서 그 특검이 피고인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나선 한병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공소 취소권을 법안에 넣은 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단지 특검에게 판단의 권한을 줬을 뿐이란 해명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소 취소를 그 법안에 넣은 건 아니지만 특검의 판단의 영향으로 넣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명확한 특검 조사를 하다가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권한은 특검에게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한 의원 해명과는 달리 공소 취소권이라는 이 명시적 표현을 빼는 일종의 꼼수를 사용해서 이 비판 여론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많은 특검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네. 이번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작 기소된 사항들이 확인된다. 그걸 통해서 기소된 사항들이 확인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거나 정의롭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그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공소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정도인 겁니다. 이 특검법 자체의 핵심적인 요체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있었던 조작 기소 사항들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이죠. 공소 취소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이번 특검을 통해서 관련된 각종 내용들을 다시 살펴본 다음에 적절하지 않게 판단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 하셨지만 네. 그런 건 아니에요. 특검은 여당만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도 함께 특검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임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모든 검사의 임명권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검사들에게는 공소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독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만 공소 취소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권은 여야 모두에게 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특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셀프 구제법이 될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강경투쟁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지명하고 본인 재판을 스스로 취소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입니다. 국민에게 충분히 소상히 더 알리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필리버스트는 기본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 또 하나 지적이 나오는 포인트는 실제로 이번 특검법은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이 나선 부분 때문에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1월 달에 들어서면서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데 이건태 의원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소취소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1월 달부터 그렇게 했고 2월 달 들어서는 친명 의원들 그때 105명이 모여가지고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어요.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이건태 의원이 활동을 했고 이번에 특검법안을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만드는데도 이건태 의원이 주도적으로 다 법안 같은 것을 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1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단계적으로 빌드업을 해와가지고 지금 결국은 조작기소 특검을 발족을 시켜서 수사한 검사들을 처벌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건데 왜 1월 달부터 이렇게 서두르렀을까를 보면은 지금 일단은 10월 달 되면 공소청이 출범을 합니다.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출범을 하면은 공소청이 출범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 가져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역풍이 불겠죠. 네. 그러니까 공소청 출범하기 전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건태 의원이 일종의 총대를 메고 나섰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1월 달부터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읽히는 것이죠. 네,
단계적 빌드업이라는 주장, 이건태 의원이 총대를 맨 거다. 이런 주장 동의하십니까? 일단 이건태 의원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인 출신인 건 사실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법률 전문가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가지고 밝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특검법이 지금 제출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단계적 빌드업이 아니라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밝혀진 여러 가지 부분, 김성태 전 쌍방울 전 회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국정원 차원에서는 당시 그 북한 측의 리오남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그런 조사 보고서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남욱 전 변호사의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굉장히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는 그런 진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진술들이 확인이 되었으니 그럼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까? 특검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 만약에 특검법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밝혀낸다? 오히려 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그 정부 안에 있는 행안부 소속에 있는 경찰들을 어떻게 믿겠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통해서 그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서 특검법을 통한 이런 절차만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차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검법은 과거 빌드업이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대검찰청에서도 특검법 발의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례적 입장을 냈고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두고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법조계 차원의 우려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그 조작 기소라고 생각을 하면은 재판을 받아야 되죠.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죠. 그런데 이제 정치권이 개입을 했으니까는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저는 대검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새로 이제 그 편성이 됐는데 거기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원도 더 강하게 반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공소 취소 단계를 훨씬 또 뛰어넘어서 플러스 알파까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정조사를 할 때는 이 공소 취소는 1심 진행 중인 것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이 벌써 묶인 거 하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하고 법인카드 이것만 가능을 했는데, 지금 이 법안을 보면은 2심에 가 있는 이 위정교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2심의 위정교사 사건도 항소를 취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2심 사건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원래 공소취소는 1심 사건만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남는 것이 이 선거법이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된 거. 이거는 엎을 수는 없지만은 대법원에서 그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엎을 수는 없지만은 그 수사한 검사들을 또 이렇게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작했다. 검사들이 조작했다고 하면은 지금 마지막에 서울 고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고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는 5개 재판 중에서 3개 공소 취소했는데 지금은 5개 다를 없애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여당이 공소 취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이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쟁점화시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겠죠.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그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경선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잡음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임하는 걱정이 아마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이번 특검법을 기화로 해서 보수 세력, 강경 보수 세력들을 그냥 결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갑자기 이와 같은 특검법이 발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런 정치적 의도를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미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본다? 그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사법 질서의 불신을 오히려 조장할 수가 있겠죠. 이번 특검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입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일단 원칙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설명이지만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에둘러 거론한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건 아니고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네, 이 대통령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라고 꼭 집어 말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친노조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온 이 대통령이 사실상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서 이 역지사지를 강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어느 기업을 지목을 한 것인가? 정책실에서 저 말이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 노조 그 파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전에는 바로 직전까지는 정부 측에서 그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저거는 개입을 한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뭐 원인이 있겠죠. 원인은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그 파업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어떤 뭐 좀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이 경영이나 파업 문제가 국정 운영,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스피 지수, 코스피 전체 25%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걸 그냥 그냥 그 제3자 입장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였어요. 그 세수를 그 반도체 화학으로 해서 세수를 거둬들여서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 그때 25조 추경까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문제는 결국 개별 기업 문제로 놔두기에는 너무 이렇게 사회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삼성전자 노조 측은 이 대통령이 겨냥한 대상이 자신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납득 가능한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노조 측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정 기업을 언급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언의 그런 행간의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삼성전자 노조를 대상으로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얼마 전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충분히 한번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역대급 성과를 낸 것은 물론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그런 역할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주장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성과를 공유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삼성전자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함께 엮여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라든가 협력업체, 하청업체, 그다음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지점을 삼성전자 노조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천막 농성까지 벌이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의 노동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농성 장소가 지극히 좀 사적인 영역이다 보고 또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다는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4만 명이 그때 모였을 때도 이재용 회장이나 그 어떤 그 간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적인 뭐 그런 표현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협상에 도움이 되느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론의 좀 그 환영을 받아야 돼요. 파업을 해서 뭐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상황 같으면은 지금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노조 아니면 뭐 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노조에 가입한 전체 그 노동자가 1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나마 또 그 안에서도 노동조합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 성과급 같은 거. 그런 상황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좀 그 국민의 그 정세에 맞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될 텐데 저 방식은 좀 지나쳤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 삼성바이오 노조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예정대로 5일까지 파업이 진행될 경우 최소 6,400억 원의 손실이 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 노사 양측의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노동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성과에 관련된 그런 가치는 좀 인정이 되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죠. 그러한 요구도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 분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종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그런 국가 전략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치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감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성과를 배분할 것인가 그런 전략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노조의 파업은 그러한 것들을 사측에 요구하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파업의 시기가 저는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네. 적절한 선에서 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작기소특검법과 이 노조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조연산 변호사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전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부부 입주자가 숨지고 주민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구자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시커먼 연기가 외벽을 타고 치솟으면서 위층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 사이로 망연자실한 주민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다 탔어 이제 불 꺼지는 거니까.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의왕시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에 살던 60대 남성은 화재 직후 건물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펑 소리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유리나 뭐 이런 게 떨어졌고 또 한 번 펑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한 명 뛰어내리고. 같은 동 주민 6명도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세대 안에선 50대 아내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부부가 공동 소유했던 이 집은 지난 1월 법원 경매에 넘어가 지난 22일 최종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숨진 남성에게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뭐 사라고 그러면 나는 좀 못 사. 내가 옛날에 그래서 뭐 그런 말은 안 했는데 그래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자, 이번엔 화재 사회 이슈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송국건 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임주혜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어제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중년 부부가 숨지고 주민 6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고가 난 어제는 바로 숨진 부부가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였는데요. 이미 지난 1월에 경매 결정이 내려졌었고 이 화재가 난 당일에 아마도 이사를 가기로 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서가 발견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유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경제 상황을 좀 비관하고 신변을 비관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평소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측면이 있지만 방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경찰이 지금 화재의 원인,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어제 화재 첫 신고 15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을 정도로 불이 삽시간에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화재로 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문제 계속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 이야기가 지금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현재 전국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아파트만 해도 668만 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재가 난 이 아파트가 2002년에 그 준공을 했는데 그때 소방법에 의하면은 이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기는 14층이니까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법이 계속 몇 번 개정되다가 2018년에 6층 이상에는 다 스프링클러를 장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때부터 새로 준공하는 건물에는 이 6층 이상에는 다 스프링클러를 하지만 그 전에 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668만 세대에 이르는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그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스프링클러를 하려면은 저 건물 자체를 거의 뭐 리모델링 하다시피 해야 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거 화재가 날 때마다 스프링클러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를 했지만은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뭐 보조금을 줘서 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이런 방안도 그때 검토가 됐다고 하던데 그것은 또 다른 곳과의 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화재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이미 해당 아파트가 경매로 인해 최종 매각이 된 상태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낙찰자에게 가게 되는 건지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상황을 나눠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시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아직 잔금까지 치르지 않은 단계라고 한다면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현저히 지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법원에 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액 신청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그런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재와 관련해서는 아파트에서 이제 보험 같은 부분이 가입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어서 이웃 주민들 그리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어제 경기 시흥시에서는 생후 8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긴급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믿기 힘든 사건이 또 벌어진 건데요. 관련 목소리들부터 듣고 오시죠. 잠을 자지 않고 칭얼을 이고 뭐 소리내 울고 뭐 이랬으면 순간적으로 범행했다 이런 묘지입니다. 아니면 아이가 상태가 변하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부모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신고를. 자,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서 때렸다라는 친모의 자백 내용. 뭐 충격을 넘어 화까지 나는데요. 8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범행 도구. 리모컨이었다고요? TV 리모컨으로 아이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사건인데요. 생후 8개월 남짓된 아이라고 한다면 칭얼거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작디 작은 아이를 그것도 친부모가 칭얼거린다는 이유,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외상이 직접적인 이 사인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너무나도 참담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 부상이었다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었을지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데요.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뭐 학대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 제도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 경우도 이 친모가 처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소아과에 갔는데 소아과에서 이제 CT를 찍어보라 큰 병원에 가서 그런데 거기도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또 아이가 더 아프니까는 응급실로 갔는데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입원을 권유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를 했는데 친모가 그거를 거부를 했어요. 입원을 거부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때 처음부터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으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친모 같은 경우는 뭐 친부도 있습니다. 아마 경제 사정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안
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또 학대했던 것이 드러날까 봐 입원을 안 시켰을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이 나중에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병원에서 신고했거든요. 예. 본인들이 그것을 처음부터 그 중간에 그걸 알았더라면은 그러니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분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미흡하다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만약에 이것이 학대 그 의심이 들면은 뭐 친권을 가진 그 부모의 동의 없이 분리를 해서 일단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 조치를 하고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국회에서 뭐 싸우지만 말고 예.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부모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CCTV, 홈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수시로 이 8개월 된 아이라고 한다면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이만 두고 집을 비운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학대 내지는 방임을 한 것으로 지금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학대했다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친모 위에도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친부 역시도 예. 이런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진행된다고 합니다. 의사의 진단에도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아이의 사망이라는 가장 참담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요. 예. 직접적으로 여러 사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또 외부적인 위력에 의해서 아이에게 폭력이 가해졌다는 점이 입증이 되었다면 구속이 당연히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특히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방할 수도 있었던 점이 참으로 뼈아픈데요.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방문을 했었고 병원에서 이거 진료를 받아야 된다. 네.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모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이런 부분들은 추후의 양형에 있어도 참작이 될 수밖에 없고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볼게요. 최근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돌린 이 청첩장 하나 때문에 교육당국이 조사까지 나섰는데요. 이 정년을 앞둔 교장 A씨가 돌린 아들 청첩장이 가짜였다고 밝혀진 거예요. 네, 그 전남 그 광양의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지난 그 4월 13일에 이 교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일단 그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주보에도 그것을 올렸습니다. 예. 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한다. 그리고 신랑 신부 쪽 계좌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지 못하도록 가족만의 이 작은 혼례다. 직접 모시지 못한 너걸의 양해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오면은 결혼식이 없으니까 오지 네. 못하도록 선물 웨딩을 한다. 네. 가족만 참석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그 교직원들의 확인을 해보니까는 거기에 예약이 안 돼 있었다. 그런 이야기고 그 아들은 이미 그 결혼을 했다. 는 내용이 밝혀져서 예. 다시 이제 저 청첩장을 취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8월 달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축의금을 위해서 이렇게 소동을 벌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장 A씨 논란이 된 이후에도 이혼 후 가족들과 연락이 끊겨 아들의 결혼을 몰랐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청첩장이 가짜란 사실이 좀 충격을 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고의로 본인이 올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몰랐다라는 해명 역시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려지게 된 과정을 보자면요. 여기에 청첩장에 이 예식장 주소가 써 있었는데 그 예식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날짜, 그 시간에 이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 신부 측의 계좌도 담겨 있었는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 계좌였던 거죠.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다라는 점까지 드러나게 된 건데 좀 씁쓸하고 황당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년 앞두고 서둘러서 자녀 결혼식 진행하는 경우는 뭐 종종 보고 듣는 일인 것 같은데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미 결혼한 아들 결혼 청첩장을 만들어 돌렸다. 이런 사실이 좀 황당함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도 보면은 가급적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네. 그래야지 그 축의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객들도 많이 오고 또 특히 그런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정년을 할 때까지 많은 그 축의금 이렇게 경조사를 했는데 보상 심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가급적 현직에서 많이 결혼식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현직에서 결혼식을 시키면은 우리 뭐 직장 동료들이나 부하들에게 그 부하 직원들에게 부담을 준다 해서 아예 그 결혼식을 늦추거나 아니면은 결혼식을 하더라도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특히 이번 이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뭐 퇴직하기 전에 이렇게 결혼한다고 청첩을 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실제 결혼식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교육자로서 어떤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요즘 초등학생들도 저런 사건이 보도가 되면은 다 압니다. 다 알게 돼요, 초등학생들도. 아, 네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뭐 상당히 좀 어떤 상처 같은 것을 줬지 않나 싶어서 참 씁쓸합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나운서 출신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 씨의 근황이 오랜만에 공개됐습니다. 먼저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노현정 아나운서님 아니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어딘가요? 네, 여기는 지금 아름지기 바자회 행사장인데요. 우리나라 문화전통 계승을 돕고 있는 아름지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자회 행사를 해서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착한 소비 함께하길 바라요. 자, 노현정 씨 목소리 이렇게 듣는 게 정말 오랜만인데 저 목격된 장소가 바자회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바자회 현장에서요. 노현정 씨 역시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이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한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위기를 끕니다. 06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선 사실 방송계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근근히 현대가 행사에서만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이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신 점은요. 20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지금 이 바자회의 취지 그리고 어떤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나운서답다. 20년 일을 쉬었어도 아나운서 어디 가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담겨 있던데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움을 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노현정 씨, 당시 지상파 아나운서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갑작스럽게 현대가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003년에 KBS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2006년에 결혼하면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짧은 기간인데 저도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스타 골든벨 뭐 이런 부분도 이런 그 유명한 저 스타 골든벨에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런데 결혼을 할 때도 굉장히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상대가 현대가의 3세였죠. 그러니까 정주영 초대 회장의 손자격인데 이 정대선 HNINC 사장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이 초스피드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2006년에 그 6월 달에 소개를 받았는데 다른 아나운서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바로 7월 달에 청혼을 하고 8월 달에 결혼을 했다니까 네. 초스피드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은퇴를 하고 지금 가정주부로서 또 엄마로서 역할에 충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노현정 씨 최근 고 정주영 회장 25주기에서 목격되는 등 주로 현대가 행사에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현대가가 며느리 7계명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현대가라고 하면은요. 모두 그 청운동 자택에 모여서 5시 반에 아침 식사를 했다 이런 일화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며느리에 대해서도 평소에 굉장히 엄격하게 그 행동을 제한할 것을 요구해 온다는 것도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그 며느리 7계명 보면은요. 겸손하라.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라. 그리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제사는 참석하라. 배추 한 포기 값도 꼼꼼히 적어라. 그러니까 근검절약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 7계명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랜만에 포착된 또 한 명의 재벌가 인물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입니다. 이정재 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서 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참 네. 예쁜 커플이다 이런 반응을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이 공연이 굉장히 유명한 공연입니다. 네. 연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한지 플루티스트 이 씨의 이 공연에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정용진 회장의 부인 이 한지 씨의 콘서트 현장에서 임세령 씨 역시 연인인 이정재 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 멋진 커플이었다, 선남선녀였다 이런 후일담 등이 SNS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26도까지 치솟을 텐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충청과 경북 내륙, 일부 서울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 텐데요. 바람을 타고 불씨가 번질 수 있어 야외 활동 시에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대구, 부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고 난 뒤 어린이날에는 화창한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당분간은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일 금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